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 보내고 계시죠? 참 관측일에 가장 길었던 장마에 이어서 찾아온 초강력 태풍, 그리고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까지 정말이지 모두의 이 안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441명이 추가가 되면서요. 2주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틈을 주지 않고 잇따라 연이어 찾아오고 있는 이 재난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향이 심해.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초대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을 지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상과학자시죠.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20년도 어느덧 3분의 2 지점을 이제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온라인에서 특히나 2020년 어떻게 좀 환불하고 싶다, 환불 안 되냐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올해 환불을 할 그런 한 해인가요?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해치는 인간의 활동이 결국 인간을 해쳤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사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환불을 한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제는 소멸이 됐습니다. 이 태풍 바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북한에 상륙을 하고 나서도 한 몇 시간 동안은 강도 강을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생각에는 이제 상륙하면 보통 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강도가 강했었던 것,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일까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많이 접하는 그 태풍, 그러니까 대서양에 이제 미국이나 멕시코를 들어가는 태풍,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그거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이도 발생하고 강해지기도 했다. 그거는 굉장히 명백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서태평양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것들은 이게 그 기후변화의 영향이냐 아직까지 그렇게 불확실한 측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의 그런 태풍을 갖고서 기후변화와 연관시켜서 이 태평양상의 태풍을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 양쯔강에서 있었던 이 홍수가 태풍을 더 키웠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양쯔강의 그 물이 민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물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바닷물은 이제 염수이기 때문에 그 위에 뜨죠.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때 뜨는데 그 강물의 온도가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게 되면 이제 그 태풍의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는 그 이제 그 물의 그 온도로 이제 공급이 되니까 그 온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추정은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렇게 명백하게 그것도 딱 그렇게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오늘 이 실시간 검색어에 꽤 올라왔던 것 중 하나가 지금 필리핀 앞바다에서 관찰되고 있는 열대 요란입니다. 이게 태풍으로 발달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당장 지난해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이 태풍의 개수가 역대 최다 타이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앞으로 그럼 올해에도 한반도에 더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찾아올 거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이런 특정 지역을 갖고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태평양성 이제 전체를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IPCC 그러니까 2013년도 5차 보고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서태평양성에서 오히려 발생 개수는 좀 줄어들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도는 세질 거다 이제 그렇게 예.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태풍은 이제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면 해양으로부터 이제 열 에너지원인데 그게 이제 수증기로 이제 그 열 에너지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수증기를 하얀 석탄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 하얀 석탄 수증기로 인해 갖고 태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뱅뱅뱅뱅 도는데 그게 엔진하고 거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 휘발유를 태워갖고 우리가 바퀴를 돌리는 그 원리하고 이제 똑같은데 그래서 태풍의 그 에너지 그 효율이 보면 한 30% 정도가 돼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동차 굉장히 성능 좋은 자동차 엔진 효율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게 좋은데 근데 태풍이 그렇게 이제 휘발유만 있고 이게 자동차 바퀴만 있다고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로모터라고 하죠. 스타트 네네네. 모터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이제 그걸 한번 확 돌려줘야지 이제 그게 엔진이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태풍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그렇게 열 에너지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선 되지가 않아요. 네. 이제 이걸 한번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팍 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 힘이 서태평양성에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 좀 약화가 됐어요.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약화가 됐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발생 개수는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구가 가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수면이 지금 온도가 상승이 되었으니까 그 어떤 그 에너지 원 자체는 커졌죠. 그러니까 엔진 자체는 커져 버렸는데 문제는 이 세로모터가 이게 같이 스타트 모터가 같이 커진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걸 잘 돌려주질 못해요 지금. 그래서 개수 자체는 그닥 그렇게 많이 오히려 줄거나 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번 발생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다가 품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생기기만 한다면 참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에너지원 자체가 이제 커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러한 어떤 변화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명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지금까지 최근에만 하더라도 이 이상 현상이라는 게 마치 일상인 것처럼 자주 잇따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봄에는 이제 기온이 평년보다 무척 따뜻했다가 또 추웠다가 이러기도 했었고요. 여름에는 이제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역대 최장 장마가 찾아왔었고 이렇게 이상 기상현상이 연달아 나타나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봄, 여름, 이제 앞으로 남은 가을, 겨울까지도 그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장기적인 예측을 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이야기는 엘니뇨냐, 라니냐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그 지속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성이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잘 맞는 지역이 열대지방이에요. 그다음에 지구 평균을 생각했을 때는 잘 맞아요. 그런데 우리 중위도에 제트기류가 위쪽으로 지나가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예측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이제 예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전부터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예측 시간이 이제 짧아져 온다. 그러니까 5개월 후, 3개월 후, 뭐 2개월 후, 1개월 후, 일주일 후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그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점점 관측과 가까이 오면서
굉장히 그게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고 계속적으로 이게 예보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건 예측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까이 오면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예측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거는 그렇게 전망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온다인님께서 태풍의 에너지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7월 달에 이제 워낙 이제 우리가 장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난 한 10년 동안은 좀 가물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름철에 가물 때 태풍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준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에요. 예. 거기서 엄청나게 그 많은 그런 어떤 그 비를 갖다가 우리한테 내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자원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수자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또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보기는 하지만 네. 그게 그런 어떤 이익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도 엄청나게 큰 측면들이 있거든요. 특히 감을 때. 예. 네. 이게 참 저희가 앞서 CG를 통해서 표로도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른 장마라는 말이 네.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또 2018년 여름 모두가 기억하시다시피 사상 최악의 여름이 찾아왔었습니다. 또 이제 2019년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역대 최다 태풍 영향을 받았었고, 그렇기도 했었고, 또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초까지 이상 고온 현상, 겨울인데 겨울답지 않은 겨울, 봄에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따뜻한 3월, 올여름엔 역대 최장 장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네.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나 신종플루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 신종 감염병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보건당국에서 발표는 했죠. 이것이 뭐 기온의 변화라든가 습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직접적인 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서식지가 많이 파괴가 됐죠. 네네. 우리가 또 인간이 또 스스로 환경도 많이 파괴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이제 동물들이 갖고 있던 이런 바이러스 서식지를 파괴가 됐으니까 이 동물들이 인간한테 이제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갖고 간접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더욱더 노출이 될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이제 위치가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그 바이러스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게 참 얼마 전에 지난해였을까요? 재작년이었을까요? 그런 연구 자료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박쥐가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 있는 박쥐에도 이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가 검출된 박쥐들이 있었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참 박쥐의 서식지 혹은 박쥐 외에 다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뭐 동물이랄까 아니면 곤충이랄까 이런 게 참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기후나 이런 변동이, 기후의 변동이 생겼을 때 우리 인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나요? 예, 여기서도 이제 간접적으로 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감염병이 왜 발생을 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인류가 그 가축을 길들이기를 하면서 이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질병 중에 60% 정도가 인수 공통의 감염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000년 전에 처음 개를 우리가 가축화를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문명승을 통해서 뭐 말, 돼지, 소, 뭐 닭 이러한 것들이 원래는 야생에 뛰어놀던 게 우리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가축으로부터 우리한테 이제 이런 전염병이 넘어왔는데, 그래서 뭐 결핵, 홍역 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천연두 이러한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역사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감염병, 대단위의 감염병이 이제 일어난 게 그 펠로폰네소스, 그러니까 그 전쟁이죠. 그 아테나하고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전쟁을 했었을 때, 물론 그때 이제 아테네가 패배를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염병이 아테네 쪽에 돌아서 인구의 4분의 1을 잃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그런 방법이 없었죠. 그게 이제 역사에 처음 나오는 대규모의 그런 감염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 후 한 200년까지가 우리 이제 기후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기후 최적기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기후 최적기다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때 바로 이제 서양에서는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한나라가 제국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두 제국이 서기 200년경이 되게 되면 전 세계 한 인구가 2억 5천만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서기 200년 이후에 바로 그 한랭 건조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어떤 식량 생산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예, 기온이 낮아지고 이제 건조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상황에서 감염병이 이제 엄청나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백 년 동안에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줄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나라, 그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지를 않았더라면 그냥 군데군데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럼 가축으로부터 감염병이 옮겨왔어도 좀 죽다 말았을 텐데 벌써 한나라, 로마는 제국이었고 벌써 도시에 수만 명씩 이렇게 몰려 살았단 말이에요. 밀집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한나라, 로마는 그 실크 로드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감염병을 일해서 몇 천만 명씩 그렇게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서기 800년에서 1300년에 다시 중세 온난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또 식량 생산량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인구가 2억까지 줄었던 인구가 4억으로 늘어납니다. 1300년경에. 그렇게 2배로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1300년 이후에 바로 또 중세 소빙하기가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알다시피 이제 그 흑사병이 이제 돌게 되는데 그 흑사병도 농업 생산량이 워낙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양 실조에 걸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뭐 유럽에서 2,500만 명,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잃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또 중국에서 이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500년경이 되면 이제 유럽 사람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전혀 이 가축 길들이기를 하질 않았고 면역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6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5천만 명이 이제 그 천연두, 뭐 홍역에 의해서 이제 그 죽게 됩니다. 그런데 1500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이제 수천만 명이 그 뒤로도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수천만 명씩 죽어나가도 그다음부터 인구가 줄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1750년 우리가 뭐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뭐 고구마, 옥수수, 감자 이러한 것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어떤 영양실조 이런 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의 발달, 녹색혁명 이런 거를 통해서 그다음부터 뭐 수천만 명씩 이제 죽어나가도 인구가 줄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다가 감염병하고 기후변화에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인간이 넉넉하게 먹고 영양이 풍부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특징들은 또 기후변화가 또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황작물이랄지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의 발달이랄지 이런 게 적응을 하는 그런 변화에 적응을 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과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찾아오면 어떡하나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었던 그런 병인데 우리나라에 토착화가 되는 것 아닌가. 또 하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영구동토층이 만약에 높게 된다면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박테리아를 경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앞서 이야기를 했던 과거에 이제 그런 감염병들을 보게 되면 수백 년에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크게 발생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까 서기 800년에서 1300년 굉장히 그 중세 온난기 때 먹을 게 풍부했던 시절에는 거의 감염병이 없었고요. 네. 그 뒤로도 계속 이제 그렇게 발생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19세기가 되게 되면 그전에는 이제 수백 년에 한 번씩 발생했는데 19세기에 4개가 발생을 하고요. 콜레라를 비롯해 갖고 그다음에 20세기에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을 비롯해서 또 4개가 발생을 했고요. 100년 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2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스, 돼지 독감,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까지 해서 5개.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넉넉히 먹어요. 영양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고 이제 의료도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천만 명씩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 발생 횟수가 점점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인수공통의 그런 전염병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식지가 이제 파괴가 되고 기후 위기로 서식지가 파괴가 되니까 결국 야생동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곤충이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열대성의 그런 곤충, 우리가 이제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 매개체로 사용되는 뭐 모기, 찐득이가 이제 열대 지방에만 이제 머물렀던 것들이 이 온대 지방까지 지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흰줄 순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댕기열을 일으키는 병인 그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발견은 돼요. 그렇지만 얘가 아직 그 동면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가 아직 근데 조만간에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에도 얘가 이제 동면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댕기열이 하나의 이제 풍토병처럼 이제 토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전혀 이제 이런 온실가스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2050년경이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열대지방에서는 그렇게 이제 곤충에 의한 이제 매개에 의한 이제 감염병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쪽 위쪽에 말씀대로 북쪽에서는 그 추운 지방, 거기 우리가 동토지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게 이제 풀이 이제 얼어갖고 거기 풀 같은 게 자라는데 풀이 얼어서 거기는 뭐 여름 같은 게 이제 있지를 않으니까 썩지를 않으니까 그냥 얼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식물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 매머드라든가 이런 동물의 사체들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굉장히 이 냉장 시설이 굉장히 잘 되는 좋은 조건이에요. 선선하고 그다음에 잘 얼어 있고 그다음에 공기도 잘 통하지도 않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체들이 그냥 잘 보관이 됐죠. 그래서 벌써 한 2016년도에 75년 전에 그 이제 그 탄저병으로 죽었던 술록이 그때 고해 2016년도에 시베리아 그 지역이 한 10도 정도 높았어요, 여름철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녹아갖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물을 먹었던 술록들이 한 2,000마리가 그 탄저병에 걸리고 이제 그 비틀거리는 그 술록 고기를 먹었던 이제 사람 중에서 그 또 탄저병이 걸리고 어린 소년이 뭐 죽기까지 하는 이런 사태도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과학자들이 그 동토지대에서 이제 두져서 이제 보다 보면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찾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건 수만 년 전부터 있었던 수만 년 전의 바이러스에서 처음 보는 바이러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도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아까 이 1918년, 19년도 이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알라스카 쪽에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이제 사망했던 그 사체를 찾아내 갖고 거기서 그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또 거기서도 또 찾아낸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이제 것들을 이제 동토지대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동토지대라고 하는 북반구의 한 육지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온실가스를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세기 말에 알라스카 정도로 줄어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것들이 녹아났었을 때, 물론 거기로부터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도 나오지만 이런 바이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할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화면을 좀 보고 그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만든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35년 동안에 이 북극 빙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참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빠르게 녹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크게 미래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을 하게 될 그런 시나리오로는 어떤 상황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북극 해빙이 지금 녹는 저 모습인데 예. 저게 이제 녹게 되는 저게 단순하게 저게 이제 녹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게 이제 녹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는 햇빛이 들어왔다 이제 반사가 돼서 우주로 날아갔었을 텐데 저게 녹게 되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열을 햇빛을 흡수를 하죠. 예. 저거는 우리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지구가 스스로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물론 저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시베리아에서 그 특정 지역에서 이제 38도까지 이제 기온이 상승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이 원래는 이제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지역이었는데 눈이 있었으면 햇빛이 들어왔다 또 반사가 돼서 우주로 날아갔었을 텐데 그 지역이 녹아버리게 되면 이게 흙이 드러나고 이제 풀이 자라게 되면 이제 햇빛이 들어와서 열을 갖다 이제 흡수를 해버려서 이제 스스로 온도를 올려버리는 이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증폭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인간의 그런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없이 또 하나는 저 해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얼음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북극의 그 생태계들이 저 해빙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미생의 아주 작은 생물체들이 그 얼음에 이제 붙어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것을 먹는 고기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북극 곰이 이제 그러한 거기에 있는 먹이사슬의 그런 정점인데 그게 이제 다 무너지게 되면 결국 거기서는 북극 곰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다가는 우리 인간이 이제 증가시키는 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비극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임계치를 넘기게 되면 지구는 스스로 증폭하면서 이 기후를 변화시킬 것이고 거기에서 이런 생태계가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해빙은 북극곰의 이제 먹이사슬의 북극 지역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북극곰이 없어지는 문제지만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된다 하면 이제 이 지금 현재 생태계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는 지금 사람이 지금 올라 있는데 바로 이 생태계가 이제 무너지면 결국 인간이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기후라고 하는 거에 영향은 엄청나게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제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비극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게 되게 되면 이제 항시적으로다가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재난성의 이제 기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거기서 0.5도가 더 올라서 이제 2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탄성력을 잃는다라고 회복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지구는 증폭하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 1.5도가 뭐 특별한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40년경에 그 다음에 2도 이상은 한 2060년경이면은 돌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런 회복력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되면 이제 마트에 갔더니 아까 이제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건 결국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게 없는데 그 먹을 게 없는 그 상태가 좀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안 되고 점점점 심해져 버리는 만약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재난지원금을 푼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건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다 뭐다 뭐 이러한 모든 뭐 미세먼지다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그래도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뭐라도 조치를 취하니까. 근데 그때 가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눈에 보이기 전에 우리가 막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위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말이죠. 원장님께서 일전에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경고를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 나라들이 주로 가난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뭐 남태평양에 있는 뭐 섬나라, 그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이제 해수면이 낮은 나라들이 이제 바닷물이 올라와 갖고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는 대부분 다 이제 가난한 나라다가 고통을 받는데 만약에 산업화된 나라가 이런 기후 위기로 고통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첫 번째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세계적으로 이제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요.
그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생산, 소비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예. 대한민국은 그 생산,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우리 남한 면적의 8.5배가 필요합니다. 세계 제1위예요. 우리는 식량, 에너지, 자원을 다 수입을 해갖고 우리가 생존을 그렇죠. 하는 나라 예. 아니에요? 넘버 2가 이제 일본인데 7.9배의 영토가 필요하고 우리가 8.5배의 영토가 더 필요하고 결국 어떠한 이러한 지구의 위기, 지구 환경의 위기, 기후의 위기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산업화된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오후 7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기후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조천호 전 국립비상과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기 전에 오늘도 제 할 일 다 한 뉴스룸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거리두기 3단계를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출연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신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도 오늘 뉴스룸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가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종교시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과 다중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확인하시고요. 소셜 라이브 이브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7시 20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